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거지의 짝사랑. 예전에는 싸전 다리 밑이 거지들의 소굴이었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거지들 움막 앞에 비단 강보에 쌓인 채 한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순하게도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요. 거지 왕초는 이 아기가 하늘이 보내준 복덩이라 생각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거지들은 그 아기를 왕자님이라 부르며 자기들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아기한테만큼은 먹을 것을 얻어주고 입을 것도 먼저 챙겨 입혔답니다. 아이는 비록 먹고 지내는 게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거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씩씩하게 잘 자랐지요. 또 왕초의 양아들이라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진짜 왕자인 양 착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길을 가다가 성으로 가는 마차 2대를 보았지요. 청년은 보기 힘든 가마 행렬에 호기심이 일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뒤에 가는 가마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예쁜 아가씨가 바깥을 내다보다가 청년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청년은 눈앞이 까맣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넋이 반쯤 나간 채로 자기도 모르게 성문 앞까지 가마를 따라갔지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따라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거지의 신분으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가 들어간 성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청년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부로 청년은 거지에게는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청년은 그 아가씨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설사 안다 하더라도 거지 주제에 양반대 교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상사병이라는 게 그렇듯이 눈만 뜨면 그 아가씨 얼굴이요. 눈을 감아도 그 아가씨 얼굴이니 날이 갈수록 청년은 병색이 더 짙은만 같습니다. 청년을 안타깝게 여긴 거지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 아가씨가 누구인지 알아내 주었답니다. 그 아가씨는 한양에서 외가에 다니러 온 벼슬 높은 양반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의 딸이건 아니건 청년은 온통 성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거지들은 청년을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성 안으로 들여보낼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거지 한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개구멍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지들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성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아가씨가 머무는 집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 수소문 끝에 겨우 그 집으로 찾았지만 거지가 양반대 교수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들 잠이 든 깊은 밤에 청년은 담을 넘었습니다.
낮에 담 너머로 봐두었던 그 아가씨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청년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잠든 아가씨의 머리맡에 앉아 고운 얼굴을 내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쓰다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놀라 잠이 깬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며 은장도를 꺼내 들었지요. 니시여! 아가씨, 아가씨를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시오. 나가지 않으면 당신과 나 둘 중에 죽을 것이요. 청년은 재빨리 아가씨의 입을 막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이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러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아가씨가 순식간에 은장도로 청년의 가슴을 찔러버렸지요. 그러고는 자신의 몸이 이미 더럽혀진 것으로 알았는지 은장도로 자신의 목도 찌르고 말았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청년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놀라 다급히 밖으로 도망쳤지요. 가슴에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간신히 움막으로 돌아왔지만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그 아가씨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밤중에 괴한이 진입해 자신의 절기를 지키려고 은장도로 자결을 했다는 그 아가씨의 소문이 성내에 자자했지요. 성 곳곳에는 그 집에 진입한 괴한을 신고하면 큰 상금을 내리겠다는 방까지 나붙었습니다. 청년은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없는 세상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며 다른 거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지만 청년은 그 집에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죄의 대가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양반댁에 찾아간 청년은 바로 참수를 당하고 말았지요. 거지들은 왕자 거지가 죽어서라도 양반이 되어 그 아가씨와 백년해로 하라며 성안 담장 밑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은행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었지요. 거지들은 죽어서 남아 두 사람이 만나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사가 된 글도둑.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새끼 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의 집 아이가 있었지요. 아이 집은 오래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사는 형편으로 보아 웬만한 머슴살이 하는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늘 동네 서당에 들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몰래 도둑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날도 아이는 서당 문턱 아래서 몰래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짓궂은 아이들은 아이를 도둑이라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나마 아이는 도둑 공부마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담장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좀 전에 당한 수모는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담장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글 읽는 소리에 열중하게 되었지요. 아이는 그날부터 서당으로 가지 않고 그 담장 아래로 매일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밥 한 끼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댁 어르신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담장 아래서 친구도 없이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열중해 있는 아이가 궁금해졌지요. 그 아이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조심조심 그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지난번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도둑이란 소리를 들을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르신, 전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이 아이의 반응에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도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담장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르신. 소인집 형편이 어려워 따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서당 방 밖에서 걸리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잠시 머물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자꾸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 집안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보아도 아이가 총명해 보이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놓고 도와주다가 혹시나 자립심이 없어질까 그 아이 몰래 글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며칠 후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옆 담장 높이를 낮추어 주었지요. 아이가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더 큰 소리로 글을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어떤 날은 야단을 치면서 책을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아무도 아이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담장 옆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또 간간히 던져주는 책을 주어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은 금세 이곳까지 전해지고 어르신 댁에서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겸손하신 어르신은 그저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흐뭇할 뿐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청년은 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일어나 어르신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늘 공부하던 담장 아래에 서니 과매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늘 책을 읽던 어른댁 도령과 어르신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정말 기쁘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분명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갈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애를 썼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야 제 공부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기만 했을 뿐인걸요. 청년은 그때서야 그동안 왜 아무도 자신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께 자신이 어떻게 정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그 양반댁에 큰 상을 내리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양반댁 어르신은 그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던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자손 대대로 그 청년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딸 같은 소실. 승지 양아무개는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지요.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지요.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일에게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개모임에 가셨지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서 윗옷을 벗었지요.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지요.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지요. 내가 말 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 있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지요.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부채 머리에 다는 향 한 매를 주었습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지요.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병 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 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고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기추의 일을 하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알아 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요. 양공이 웃으며 말했지요. 호호,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 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하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요.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요.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 주었습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지요.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요.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변 자그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나무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하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버님.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실을 불러 수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지요.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장하고 나이보다 영리했습니다. 아들이 18, 19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지요. 또 자동길 근방에다 고대 광실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포구를 만났지요.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지요.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습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지요.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묻자 양아무개의 소실 자식이라고 답했지요.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했습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의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운을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지요. 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대답했지요. 주인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엽죽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리 하라고 명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모든 종사관도 대접했습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지요.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 가암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지요.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장남은 양상언으로 호는 복내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양사준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기생의 사랑 이야기. 순창기생 분영은 70세였는데 본디 은유로 있다가 늙어서 퇴직해 고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으며 말하고 웃는 것이 여유롭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고을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고 믿기가 어려웠지요. 고을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모두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계시지요.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홍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풍모나 말재주가 사람을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지요. 우연히 소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특별히 친근하달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공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소처럼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지요.
귀하신 제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그 무엇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고 달이 가도 제 일념은 오직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일찍이 서소문 밖 무너진 다리 옆에서 한 선비를 만나 노래 두세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홀연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권공이 모관을 쓰고 다 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하셨지요. 권공께서는 초상 8일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지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다 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처연하게 있다가 시신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쭈었지요. 공의 채취가 어찌 이렇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잠옷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권공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닭이 오니 나는 가야 한다. 두 손에 신발 한 짝씩 들고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나는 듯 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지요.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새었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의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지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도 1000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갔지요.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울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1000여 명 사이를 헤치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크게 놀랄 뿐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말했지요. 나 권정읍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 평생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을 권공의 동생 권익룡 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집 여자로 차리고 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굿판이 권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과매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엽전 몇 구러미를 꺼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했지요. 홍로주 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맑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 머리를 사오게 해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정신에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결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지요. 이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목매여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혼령인 줄만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턱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의 느낌과 똑같았지요. 이렇게 몇 년간 왕래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이 매우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뒤 제가 세력 있는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으셨지요. 꿈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어졌답니다. 시댁에 비석을 세워준 효부. 윤씨 부인은 어떤 벼슬을 한 아무개의 딸로 참판 유한소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씨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과부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지요. 다른 형제 자매나 조카가 없어 혈혈 단신이었습니다.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양대의 묘지에 비석도 상석도 없다. 집안일을 주관하는 사람도 없는데 만일 내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면 부탁할 곳도 없어질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지. 그러나 살림이 바닥난지라 재혼을 마련할 길이 없구나. 마침내 바느질과 길쌈 등 날품을 파는 데 뜻을 두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잠시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푼돈을 모아 돈꾸러미를 만들었고 돈꾸러미가 밭두렁처럼 쌓여 거의 천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고종사촌 동생이자 아무벼슬을 하는 김아무개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이 말했지요. 비석에 새길 글과 글씨는 있습니까? 있다네. 비석에 새길 글은 아무당의 아무개 어르신이 지어주셨고 글씨는 친척 아무개 삼촌이 써주셔서 받아놓고 기다린 지 몇 년이나 되었지. 그러나 나에게 맏아들이 없고 양자로 들인 손자도 나이가 어려 일을 잘 알지 못한다네. 여자의 몸으로 의탁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네. 오라비 집안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있겠지. 나를 위해 이 일을 성사시켜 줄 수 없겠는가? 김아무개는 그 정성에 감독했습니다. 누이의 효성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네요. 제가 모든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개 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이런 일에 익숙하고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해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일을 도맡긴다면 제가 직접 검사하는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 모름지기 나를 위해 힘써 부탁해 주게나. 김아무개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사람을 불러놓고 술을 권하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내 간절한 일이 있어 자네에게 번거로운 부탁을 하고자 하니 들어주게나. 그 사람이 말했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들어줄 만한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나에게 일찍 홀로 된 외종사촌 누이가 계시네. 참판 유 아무개 어른의 손자 며느릴세. 시댁이 몹시 가난해 조상의 무덤 여러 곳에 상석과 묘비를 세울 여유가 없었다네. 또 일을 주관할 자손도 없으니 누이가 그걸 안쓰럽게 여기셨지. 누이는 바느질 싹을 모아 이제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계신다네. 나에게 이 같은 말을 하기에 내 그 효성에 감동해 자네에게 간청하는 것이라네. 자네가 내 일이라 여기고 착실히 감독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성사시켜 주게나. 그 사람은 말을 듣고서 몇 차례 탄식하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아무개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으니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지요. 저희 집안은 유시댁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찬방께서 관부 관찰사로 계실 때 제 선친이 마카에 있었지요. 아버지는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부터 유찬방께서는 꺼리낌없이 자주 살펴봐 주시고 약이 되는 음식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염습을 하고 이불을 덮어 입관하기까지 몸소 점검해 단속하시기를 극진히 하셨지요. 그러다 결국 당신도 전염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은인이 또 있겠습니까?
감동이 저승과 이승에 맺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언제나 이 집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바쳐 온 은혜의 만분의 1이 남아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자손들이 몰락해 소재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니 다시금 슬퍼져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에 뛰어드는 것도 피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이처럼 작은 일에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김아무개가 말했습니다. 일이 맞아떨어진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닐세. 이제 내 노이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 자네 역시 보훈의 길을 얻었네. 이건 하늘이 일이 되도록 시킨 게야. 반드시 그 집으로 가서 내 말을 내간에 전하고 선대의 일 역시 상세하게 말해주게나.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보살펴 일을 성사시켜나 주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그 집으로 가서 양손자 유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잊지 못한 일을 말하고 또 김아무개의 말을 전했지요. 부인도 듣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일이 매우 기이하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어요. 마침내 그에게 비석 세우는 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보훈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스러운 효성의 간절함에 감동해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말을 빌리는 돈과 노자를 스스로 마련해 왕래하고 객지에 묵기도 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감독했지요. 또 모든 장인에게 부인이 빈손으로 집안을 꾸려온 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효부는 옛날에도 보기 드물었을 것이네. 이런 사연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네들도 떳떳한 마음을 지녔다면 어찌 감동하는 뜻이 없겠는가? 보통 하는 일처럼 여기지 말고 모름지기 도와준다는 뜻으로 제방 공사 비용을 절반으로 해주겠나? 장인들도 역시 감동한 얼굴로 감탄하며 말했지요.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소인들이 효부 집안의 일에 어찌 돈의 많고 적음을 논하겠습니까? 모두 밤값으로 받겠습니다. 마침내 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새 무덤 앞에는 상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지요. 50년 소원이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부인의 손자가 점점 자라 젊은 나이에 급제했으니 바로 유진호입니다. 부인도 병 없이 큰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지요. 이는 부인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룬 경사라고 하겠습니다. 기이한 스님. 신라 진평왕 때에 해숙이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본래 화랑의 낭도였다가 도성을 떠나 적선촌이라는 곳에 작은 남자를 지어 그곳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혼자 은거하며 지냈지요. 적선촌에는 구감낭이라는 화랑이 자주 사냥을 나왔는데 해숙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구감낭의 낭도가 되어 그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냥을 나온 구감낭 일행이 들판에 둘러앉아 사냥감으로 잡은 짐승들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숙 또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끼어 그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잔치의 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해숙이 구감랑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이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잡숴 보시겠습니까? 해숙의 말에 구감랑은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지요.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라. 어디 맛 좀 보여주시구려. 구감랑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숙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더니 다짜고짜 자신의 허벅지를 손바닥만큼 잘라내어 구감랑 앞에 내밀었습니다. 구감랑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직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두려운 눈초리로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해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칼을 품속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그 목숨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틈만 나면 살생을 일삼아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해 하는구려. 이는 어질고 학덕 있는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 같소. 말을 끝낸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일행은 그저 멍하니 해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구감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숙이 떠나자 사색이 되었던 구감랑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감랑은 평생 그렇게 큰 모욕을,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구감랑은 조금씩 분한 감정이 치밀었지요. 이름도 없는 중놈 주제에 감히 나를. 가만히 있자. 제 놈도 나와 같이 고깃국을 나눠 먹지 않았던가? 구감랑은 얼른 해숙이 먹다 남은 고깃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숙의 국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대로였지요. 그제야 해숙이 애사로운 스님이 아님을 깨닫게 된 구감랑은 그 길로 대궐로 들어가 진평왕을 만나 뵙고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구감랑의 말을 들은 진평왕 또한 해숙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겨 그를 당장 데려오라며 적선촌으로 신하를 보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부랴부랴 적선촌에 있는 해숙의 암자로 찾아갔지요. 암자에 당도한 신하는 몇 번이나 해숙의 이름을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신하가 다시 해숙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본 신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방 안에는 웬 스님이 벌거벗은 채로 젊은 처녀를 껴안고 잠이 들어 있었는데 나이나 생김새로 보아서는 구감랑이 설명한 해숙의 모습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신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쳐서 얼른 방에서 나왔지요. 저런 자가 스님이란 말인가? 그것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니. 대궐로 돌아오면서 신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왕께 아뢰어 당장 해숙의 목이라도 베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분명 해숙의 목을 치라는 분부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끙끙거리며 대궐로 돌아가는 발길을 재촉하던 신하가 도성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신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스님은 분명 조금 전 암자에서 본 벌거벗은 채로 처녀를 껴안고 잠들어 있던 해숙이 분명했지요. 신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해숙이 자기를 몇 발짝 스쳐 지나고 난 뒤에야 머뭇거리는 음성으로 해숙을 불렀습니다. 저 스님! 신하의 부름에 해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나를 부르셨소? 신하가 다시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해숙 대사이신지요? 그 말에 해숙은 성큼성큼 신하 앞으로 걸어오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해숙이오만. 신하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암자에서 본 스님은 누구란 말인가? 생김새나 나이 또한 그 스님과 똑같은데 혹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나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닐까? 신하는 한 손으로 이마에 배어 나오는 식은땀을 닦으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지. 해숙은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토성 안에 있는 보살의 집에서 한 일에 머물다 암자로 돌아가는 길이오만. 왜 그러시오? 신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왕의 명을 전하고는 쫓기듯 대굴로 돌아왔습니다. 왕 앞에 엎드린 신하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상세히 아뢰었지요. 왕은 곧 해숙이 머물렀다는 집에 사람을 보내어 해숙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진평왕은 다시 적산촌에 신하를 보내어 해숙을 만나고 오자고 했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해숙은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숙을 장사 지내기 위해 산으로 가고 있을 때 해숙은 후련히 산 너머 고갯마루에 나타나 그때까지 해숙의 죽음을 모르고 있던 마을의 노인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다가 지금 사는 곳이 실증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에 도착했어야 해숙의 죽음을 알게 된 노인은 방금 전에 자신이 해숙을 만나고 왔다며 마을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워낙 강경하기도 했지만 평소 해숙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공리 끝에 해숙의 관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관 속에는 해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켤레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노인은 오색 구름에 쌓여 동쪽 하늘로 올라가는 해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숙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인자하고 자비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